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선임연구원 이미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목소리로라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 볼 거는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와 돌봄입니다. 이런 강의를 듣는다거나 또 이 자리에 모여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한다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간들이 준비가 되는 건데요.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항바이러스제를 어떻게 잘 복용하느냐입니다. 복약 순응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강의에서도 아마 충분히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치료를 잘 받고 약을 잘 먹고 그것들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 바이러스를 줄이고 혹은 감염인의 건강을 호전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HIV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HIV 특성을 먼저 잘 알아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증식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신드롬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전혀 증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 컨트롤이 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은 거의 40년 이상의 수명을 주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HIV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똑똑한 바이러스이지만 아주 약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인체 환경이죠. 밖에 나오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잘 증식하고 살아가면서 또 약을 이기는 성질, 내성이라고 하죠. 내성을 쉽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돌연변이도 잘 일으키는 것이 HIV죠. 그래서 체내 HIV 생태 역학을 한번 보면 말기 에이즈 환자에서, 그러니까 HIV 감염인 상태가 아니고 말기 에이즈 환자 상태에서 HIV는 하루에 103억 카피를 증식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103억이라고 하면.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라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성되는데 2.6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6일마다 생성되는 바이러스들이 엄청난 숫자로 우리 몸을 점령해 가는 게 에이즈 환자 상태인 거고요. 또 감염인의 최대 HIV 증식을 보면 1년에 140회 이상 증식을, 하나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증식을 일으키게 되어서 결국 이제 이게 치료약을 늦게 개발되게 하는, 언젠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또 HIV 특성 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가 유전자 재조합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어떻게 쉽게 좀 보여드릴까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이란, 이게 아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려주신 그림 같은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1은 A라는 항바이러스의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이고, 바이러스 2는 B라는 항바이러스의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A라는 바이러스를 가진 감염인과 B라는 바이러스를 가진 감염인이 만나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당연히 함께 생활하니까 뭐 성관계도 하고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체액이 교류가 일어나면서 이 바이러스 1과 2가 섞이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1, 2가 같이 재조합이 되어서 A와 B의 모두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항바이러스를 굉장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하지만 성관계 때 콘돔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흔히 이제 저희가 콘돔 사용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에서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제가 우리 식구들을 상담을 할 때는 항상 그 성관계 때 콘돔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유전자 재조합 때문입니다. 나는 내성이 없는 바이러스를 가진 HIV에 감염된 지 얼마 안 되는 감염인입니다. 내 파트너가 감염된 지 굉장히 오래된 그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예요. 이럴 때 나는 내 파트너의 약을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자 재조합이란 것 때문에 약제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콘돔을 꼭 사용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전자가 재조합이 되게 되면 이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똑똑하고 잘 변형을 하는 바이러스인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독성의 변화가 당연히 되겠죠.
초기에 바이러스를 가진 나와 조금 더 내성이라는 것을 획득한 그가 합쳐졌을 때 내 안에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결과로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도 힘이 센데 둘이 만나니까 더 강해져서 체내 적응도도 향상이 되고 당연히 이제 내성은 증가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백신 개발을 어렵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겠냐? 그게 항바이러스를 열심히 드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가서 10개만큼의 힘으로 바이러스를 누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차 하고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 혈중에 피 안에 돌고 있던 약이 농도가 감소하면서 누르는 힘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8개만큼이 되면 그 2개만큼의 틈을 타고 바이러스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의 힘을. 약효가 적어질수록 바이러스는 힘을 갖게 돼서 복약 수능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의 용량을 충실히 복용할 때 늘 10개만큼의 힘으로 바이러스를 눌러주어야 이 아이가 정신이 없어서 내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인데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항바이러스 효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화살표 있는 데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칵테일 요법, 3제 병용 요법을 시행한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사명률에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죠. 거의 교차하는 그래프가 뚝 떨어지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었더니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회 감염들이 써 있죠.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도 보이고 맥도 보이고 칼리니 뉴모니아도 보이고 폐렴 보이고 하지만 어쨌거나 항바이러스를 잘 드시기만 하면 기회 감염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들이 왜 약을 충실히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얻고 그다음에 어떻게 잘 살아갈 건지를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키를 하나 보셨다면 이제 이렇게 약을 잘 먹고 우리가 이제 오래 살게 됐고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 가면 좀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나는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강의를 부탁받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선생님들 지금부터는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일상생활에서 나는 일상생활에서 지금 들은 강의와 다르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시면 적으셨다가 바로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입니다. 약이 워낙 좋은 게 이제는 많기 때문에 1980년대 같지 않기 때문에 감염인의 식생활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그냥 똑같이 잘하라는 거가 정답이에요. 비감염인과 똑같이 비감염인들에게 건강이 좋다고 설명하는 그 상태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 상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잘 먹고 규칙적으로 잘 먹고 운동하고 이런 똑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지 HIV에 감염됐다고 해서 특별히 갑자기 식생활을 뒤집어 버린다거나 어떤 것을 안 먹는다거나 혹은 어떤 걸 과도하게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대로 하시면 됩니다가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그럼 이제 평상시에 대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뭐 있나 이런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관리입니다. 식사 대용식을 항상 준비해 두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 이제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식구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감염과 함께 가족들과 단절이 된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많이 살게 되시고 또 약을 먹으니까 불편해서 다른 사람과 좀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해 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혼자 있다가 밥맛이 없거나 몸이 좀 몸살기가 있거나 조금 귀찮으면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사실 식사예요. 그래서 식사로 대용식을 할 것을 밥을 안 해도 요기를 좀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약을 드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해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비감염과 조금 다른 걸까요? 지금 이제 워낙 웰빙 하다 보니 라면 같은 거 먹지 말아라. 밀가루 음식 가능하면 좀 덜 먹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감염인 분들도 덜 드셔야 되고 라면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아파서 식사를 준비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니 친구도 나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식사 대용식을 드셔야 되죠. 이때 생각하실 건 뭐냐면 굶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래서 라면 괜찮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CD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감염인들에게 권장한 음식 중에 색다른 것을 하나 보실 수가 있어요. 햄버거입니다. 우리 요즘 햄버거 몸에 안 좋다고 엄마들께서 아이들에게 좀 안 먹이려고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는 식사 대용식으로 햄버거 괜찮으니까 잘 준비해 두셨다가 얼려두거나 뭐 이렇게 냉동해 두셨다가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혹은 밥을 준비하기 어려울 때 드시면 좋다고 권장하는 음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잘 조화된 다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식사 대용식을 항상 준비해 둔 여기에는 가릴 것이 없습니다. 굶는 것보다 좋으니 무엇이라도 먹도록 합시다가 답이고요. 영양 보충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약을 먹는 사람들은요,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꼭 HIV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좋은데, 간혹 이제 약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끓인 물 잘 드시거나, 뭐 생수를 잘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나는 그거 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양 보충 음료나 내가 잘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수를 좀 준비해 두셨다가 늘 옆에다 두고 마시면 그 항바이러스로 인한 몸의 독성들도 조금 많이 희석이 돼서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미숫가루나 선식 이런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환자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주로 준비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부분만 아마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음식을 먹을 때 뭘 주의하면 좋겠느냐는 첫 번은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약의 복용인데, 음식을 섭취할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복용하고 있는 약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섭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문득 떠오르는 건 뭐냐면 자몽입니다. 자몽은 HIV 그러니까 항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약작용을 좀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뭐 혈압약을 먹는다던가 뭐 약을 먹는 분들에게는 약과 함께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도 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서 드시면 좋겠다는 것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HIV 감염인 상태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건강관리가 잘 안 됐거나 늦게 발견이 되어서 이 CD4 셀 카운트가 200 이하의 에이즈 환자 상태로 내가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한다면 익히지 않은 음식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게 가끔 이제 우리 식구들과 제가 논란을 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 제가 먹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아무렇지 않습니다. 먹는다고 크게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이런 음식들에 있는 늘 우리가 예를 드는 계란 같은 경우, 달걀, 닭이 달걀을 낳을 때 닭이 가지고 있던 살모넬라라는 것을 노른자 안에 숨기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익히지 않고 먹을 때 그 살모넬라가 우리 몸 안에 잠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HIV 감염인에게만 잠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잠복을 하는데, 정상 면역 상태에서는 경하게 앓고 지나간다거나 그냥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만큼의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HIV 감염인에게 있어서 살모넬라증, 그래서 정유질환에도 속하는 그런 것이고, 이것들이 몸 안에 잠복을 해 있다가 내가 면역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볼까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게, 항바이러스와 타약제와의 상호작용을 좀 기억해라 라는 건데요. 이 홍삼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거의 보건소에서 우리 식구들의 이제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삼, 굉장히 우리나라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삼을 많이 나눠주곤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연구를 해보니 선생님들 약이 지금 세 카테고리로 되어 있죠. NRTI, NNRTI, PI 이렇게 되어 있는데, NNRTI의 혈중 약물 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I의 혈중 약물 농도도 홍삼을 같이 드시면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안 먹을 거냐? 답은 주치의와 상의하라입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에게 내 약 중에 NNRT나 PI나 이 둘 중에 하나 꼭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다면 홍삼을 어떻게 복용하는 게 좋은지 혹은 안 먹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서 건강식품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약물이라 하면 상품명이긴 한데 제일 쉽게 선생님들이 아실 수 있는 게 겔포스죠. 알마겔, 겔포스 뭐 이런 정도의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약물들은 아타자나비아의 흡수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 좀 속이 좀 안 좋은데 속이 쓰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알마겔 한번 먹어야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약에서 이게 함께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좀 하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정신과하고 신경과 약물은 NNRTI 계열의 약물 또는 PI 계열의 약물과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영향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처방을 받으시게 되니까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걸 잘 가려서 아마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신경정신과 약물이나 신경과 약물보다는 홍삼이나 저 위산분비 억제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식구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될 약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혹시 나는 아타자나비아를 처방을 받았는데 그러면 위산분비를 억제시키는 약물은 좀 조심해야 되네. 무엇 때문이지? 그러면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야 돼요. 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도 될까요? 꼭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복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조금 메모를 해두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식 재료 및 도구의 관리인데요. 아까 비가메민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게 저 마지막에 보면 나무 도마를 사용하지 말고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해라 라는 문구가 있죠. 그래서 요즘 다 몸에 좋은 거를 따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플라스틱 도마보다 나무 도마가 훨씬 더 선호되는 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식구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 나무 도마에 칼질을 하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 미세하게 칼자국이 다 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도마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물론 거기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잘 닦아내면 나무 도마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제거가 되죠. 뜨거운 물로 한번 이렇게 잘 튀겨낸다거나 이러면 플라스틱 도마가 훨씬 더 소독이 간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라는 것이 비가메민과 조금 다른 점이고요. 다른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 거죠. 음식 재료는 유효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라. 그래서 보통 이제 독립해서 나가는 감염인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드릴 때 뭘 드리냐면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올 때는 3일 이상 먹을 건 사오지 마세요. 냉장고 안에 3일 이상 물건을 두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을 하면 항상 우리 식구들이 저를 놀렸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이 뭐 괜찮더라.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 건강을 위해서 신선한 걸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냉동에 하는 것도 좀 불안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3일 안에 다 드시고 다시 3일 후에 또 시장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생선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선과 야채는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써라는데 이걸 워낙은 이제 뭐 도마도 따로 쓰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살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조금 헹구어서 쓴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좀 채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식과 관련해서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외식을 많이 하시죠. 혼자 계신 분들이 외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외식할 때 뭘 주의할 거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여기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 나 너무 복잡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요 그림 한 장이니까 간단하니까 요 정도는 조금 늘 기억하고 계시거나 휴대폰으로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기, 육회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나 생귤, 조개류도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그거예요. 생거는 먹지 말고 익혀서 먹자. 그리고 달걀도 프라이에 먹을 때 완숙으로 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 그럼 나는 반숙을 좋아하는데 절대로 먹으면 안 되냐. 가끔 드시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주로는 완숙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음식 끝나고 청소인데요. 요거 앞서서 음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게 채소류예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 상태로 CD4셀 카운트가 200 미만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정말 과일을 잘 씻어서 좀 충분히 씻어서 제거하고 먹자 이런 건데 가능하면 껍질을 까는 걸 선택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귤같이 껍질을 까서 먹는다거나 사과같이 껍질을 까서 먹는 그런 과일을 드시면 문제가 훨씬 적고요. 이제 상추 같은 것을 드실 때도 그 치맛살 상추라고 하죠. 이렇게 오글오글하게 잎이 생긴 그런 걸 좀 지양하시고 요즘 다행히 그 마트에 가보면 쌈채소류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름이 좀 적은 매끈매끈한 걸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죠. 청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그냥 하시면 돼요. 혼자 사시는 분이야 뭐 나 하나니까 특별히 뭐 전파 우려나 뭐 감염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청소가 그럼 왜 중요하냐? 면역 수치가 떨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염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질병을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는 선생님들이 자꾸 감염의 문제를 다루게 되거나 청소, 뭐 식사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시냐면 내가 타인에게 혹시 뭘 옮겨줄까를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HIV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혹시 이런 걸 주의해야 돼. 나랑 비감염이랑 살고 있는데 내가 청소를 깨끗이 해서 비감염인에게 HIV를 옮겨주지 않겠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방바닥에 HIV를 떨어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집이 청소를 통해서 깔끔해야 되는 건 나 때문인 거죠. 감염력이 조금 약한 나 때문에 청소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정말 청소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집에 놀러 가보면 너무 지저분한 데 살고 계셔서 정말 그거는 뭐 HIV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도 안 좋은 환경일 수 있는 거라서 좀 걱정이 되게 하시는데 어쨌든 청소의 기본은 너무 고맙게도 락스가 있어서 희석해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나는 락스 너무 싫은데요. 그러면 그냥 일반하고 똑같이 뭐 비누로 빠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맨 앞에 HIV의 특성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열에도 약하고 염색의 표백제 농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수돗물 정도의 염색의 표백제에서 꼼짝마 이렇게 되는 거죠. 활성화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에 걸레 잘 빠르셔서 청소하시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자주 좀 청소를 하시면 좋고요. 그것보단 나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락스를 1대 100 정도로 희석해서 쓰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사실은 걸레를 빠는 정도는 그 대하로 하나 정도의 락스 그 뚜껑 한 뚜껑 정도니까 한 1000대1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100대1 정도는 HIV 감염분이 뭐 염증이 있다거나 그래서 분비물이 좀 있다든지 뭐 이럴 때 그래서 꼭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될 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요. 세탁입니다. 이것도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집에서 비감염들하고 똑같이 내가 감염되기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뭐 내가 어디가 굶어서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뭐 누워있는 환자를 내가 돌봐드리고 있는데 그분에게서 욕창이 있어서 그쪽에서 분비물이 계속 나온다거나 그래서 그게 뭐 침대에도 좀 젖고 분비물이 나와서 옷에도 좀 묻고 이랬다면 그런 것들을 다룰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면 좋겠다. 근데 이때도 답은 락스입니다. 그래서 락스를 희석을 해서 한 1000대1 정도로 희석을 해서 옷을 좀 담갔다가 빨거나 혹시 분비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거기도 이제 그런 희석해서 빤 걸레로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환경관리는. 다음 볼까요? 좀 다른 문제죠. 애완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을 제가 넣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오래 살 것이냐? 이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한때는 이제 초창기에는 HIV 감염이 되면 애완동물 키우지 마세요. 그래서 결사반대 하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나에게 다른 질병들을 갖다주는 그 전파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키우지 말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약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고요.
요즘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평균 수명이 한 40년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혼자서 40년을 살아야 될 거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뭐 결혼도 하시게 될 거고 친구도 사귀시게 될 거고 다 좋은데 최악의 경우에 내가 혼자서 40년을 산다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기회질환 이런 것보다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식구들, 감염된 우리 식구들 뿐만이 아니고 그냥 감염 안 된 분들에게 있어도 요즘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완요법을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들도 우울하게 혼자 사시지 마시고 그냥 필요하면 애완요법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사항 정도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뭐 애완동물 만진 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애완동물을 내가 관리를 잘해서 정기적으로 잘 목욕을 시키고 이 아이가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다 했다면 굳이 내가 애지 환자 상태도 아니고 약을 잘 먹고 있다면 만진 후에 항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애완동물이 먹는 것에는 신경을 좀 쓰자. 왜냐면 내가 주는 거 외에 함부로 먹거나 다른 지저분한 걸 주워 먹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요즘 애완동물은 거의 다 집에서 방에서 키우시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걸 먹게 되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놓은 것 같아서 화장실 변기에 물을 마시거나 이 교육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잘 가르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잘해도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설사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 물론 이제 동물병원도 가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잠깐 부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직접 이렇게 설사를 한다는 건 뭔가 장에 문제가 있고 그게 염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어떤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애완동물은 뭐 입원을 좀 시킨다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 좀 맡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건강해질 때까지 조금 다른 분의 지원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늘 지키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신다면 내가 약을 잘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키우고 싶으시면 애완동물 키워도 좋겠다는 거고요. 굳이 내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나는 절대 키울 수 없어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인데요. 사실 운동은 여기도 보시면 뭐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은 강조가 된다. 그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전에는 혹시 제한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라. 그다음에 체중, 체지방 측정해라. 이건 뭐 비감염인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가능하고 실제적인 목표를 설정해라. 이건 우리가 감염되기 전에도 지켰던 거고,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증가시켜라.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이죠.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해라. 이것도 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넘겨드린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CD4 셀 카운트가 뭐 500 이상일 때, 200에서 500일 때, 200 이하일 때, 뭐 몇 분의 운동을 어떤 강도로 해라 이렇게 쭉 전문가의 의견이 있기는 한데 선생님들이 집에서 이거를 굳이 CD4까지 연결해가면서 나는 CD4가 500 이상이니까 20-30분씩 일주일에 2-3회 해야 돼. 뭐 몇 주 지난 다음에 30분에서 60분 정도, 1시간 정도로 늘려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하루에 1시간씩 주 5일을 운동할 수 있어.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식구들이 에이즈 환자 상태로 입원을 하셔서 만나서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고 할 때 이제 제가 드리는 운동의 팁은 뭐냐면요. 가장 쉬운 것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가들이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게 돼요. 우유나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이유식을 어떻게 시키시냐면 그 차 티스푼으로 한 개씩 시켜요. 처음에. 조금씩 먹여주죠. 그래서 한 일주일을 반 티스푼 정도를 먹여봤더니 오렌지 주스가 배탈 안 나고 괜찮네 싶으면 조금 양을 늘려주죠. 그래서 한 티스푼을 먹이게 되고 계란 노른자도 뭐 숟가락으로 한 4분의 1 이렇게 주다가 일주일쯤 후에 아이가 잘 먹고 문제가 없으면 숟가락으로 반 정도 주고 이렇게 늘려가듯이 운동을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그 식욕이 없다고 하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밥을 늘려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동료가 입원을 했는데 내가 케어를 하러 갔더니 이 친구가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밥을 약처럼 먹고 약을 밥처럼 먹으라고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먹어 이런다고 환자가 많이 먹을 수 없고요.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사실 탈이 나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굳이 못 먹겠다는 사람에게는 그냥 한 숟갈 늘리는 거죠. 한 끼에 한 숟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한 끼에 한 숟갈이니까 하루에 세 숟가락을 늘리는 거고요. 일주일 정도 해서 배탈도 안 나고 그냥 무난히 먹더라. 그럼 그 다음 주에는 2숟갈 늘려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인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을 방문하러 가면 우리 인사할 때 보통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혹은 악수를 하기도 해요. 저는 보통 이제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할 때 그냥 하시지 말고요. 악수를 한 손을 흔들면서 힘을 줘보라고 하는 거예요. 악력을 좀 보는 거죠. 근육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거 충분한 운동이에요, 환자에게. 그래서 힘을 좀 줘보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좀 잡아당겨 보자고 하고, 이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게 하고, 아니면 누워있던 사람은 5분씩 일어나 앉아있는 거, 운동이 돼요. 정말 이분이 못 움직인다. 그러면 제가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호스피스 환자라면, 우리 식구 말고도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를 할 때 눈을 깜빡여 보세요. 이것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걸 일주일을 한 다음에는 조금 늘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5분을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하루에 5분. 그래서 일주일을 했더니 5분은 충분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침대 끝에 이렇게 앉혀서 다리를 좀 흔들어 보세요. 댕글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흔들게 하는 거 운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적응이 되면 다음 걸로 또 하나를 늘려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너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하루에 5분을 걸었어요. 일주일. 문제가 안 피곤해요. 좋은데? 그럼 다음 주에 10분 걷는 거예요.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주에 제가 30분을 정했어요. 30분을 걷고 오니까 자야 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 다시 다음 주에는 25분. 이것도 피곤하네? 그럼 20분. 이렇게 해서 현재 내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운동을 5개만큼 늘렸더니 몸이 나 피곤해 라고 말하면 줄여줘야 되는 거고요. 한 일주일, 2주 해봤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늘려주는 거, 하나 더 늘려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때 사실 식이라든가 의식주에 걸쳐서 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몸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운동도 조절하시고 식이도 조절하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나온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할 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CD4셀 카운트가 200 이하일 때 맨 밑에 보시면 항상 할 수 있는 운동만 하도록 하고 절대로 무리하지 말 것. 제가 아는 어떤 활동가분이 너무 건강해지고 싶으셔서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신 거죠. 한 달 하시고 대상포진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앞에 하신 운동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는 걸 오히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이고 다음 좀 볼까요? 다음은 이제 임신 및 출산인데요. 이거 너무 좀 생뚱맞은 부분이라 갑자기 운동 뒤에 웬 임신 및 출산? 이렇게 저도 지금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다른 부분보다 조금 분리시켜서 앞쪽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제게는 HIV 감염인의 임신 및 출산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HIV 감염인의 인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언제쯤 감염이 돼서 지금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우리 식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감히 임신 및 출산을 언급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그 신문의 뉴스가 감염인에게 단종 수술을 시켜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이 논의되던 시절, 그다음에 감염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피부 밑에 칩을 이식해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임신 출산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주치의 선생님과 잘 의논을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저는 포기하지 마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의견이 좀 분분하셔서 어떤 감염작가 교수님께서는 부모님이 건강해야 애를 잘 키울 수 있는데
조금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임신 출산 좀 반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긴 하세요. 어떤 것이 좋으냐, 뭐 어떤 게 잘 됐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개인에 따른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 그때 나를 도와주실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의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위한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요. 임신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감염인이고 엄마는 비감염이다라고 한다면 아빠가 약을 잘 먹어서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검출한 게 이하로 떨어지면 콘돔이면 성관계로 해서 임신을 유도하게 될 거고요. 아빠는 감염인이 아닌데 엄마가 감염인이다. 이러면 마찬가지로 엄마 몸에 있는 바이러스 혈중 농도를 최대한으로 낮춘 상태에서 아이를 갖기를 시도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희망적인 거 하나는 제가 2000년부터 우리 식구들을 만나왔고 지금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치의 선생님과 이렇게 잘 의논을 해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신 커플 중에서 아이를 감염시킨 커플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전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다루었던 것, 약을 잘 먹는 것을 전제로 해요. 약을 잘 안 먹고는 감염된 아이를 낳은 사례가 제가 아는 분만 해도 2-3건이 있기 때문에 이 임신 출산이 문제가 없대요. 약만 잘 먹으면 된대요. 그 약만 잘 먹는다는 95% 정도를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잘 드시면 아이는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수명이 길어진 채로 인간이 가진 굉장히 큰 행복 중에 하나예요.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뒤에 감염이 돼서 오는 식구들에게도 이미 감염이 돼서 앞서서 이 삶을 준비해 가신 선생님들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임신 및 출산은 가능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약을 잘 드시는 거고 이때 내 주치의는 거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 지시에 따라서 약을 잘 드시고 임신을 유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서 혈중 HIV 농도가 1000카피 이상인 경우 치료제의 복용을 시작하라 되어 있는데 이거 쌤들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중 바이러스 농도를 가지고 항바이러스를 줄까 말까를 결정할 때 10만 카피 얘기했죠. 근데 이제 1000카피 이상만 돼도 수직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복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볼까요? 자, 수직감염. 수직감염 뭐냐면요. 부모가 아이에게 임신했을 때 혹은 출산까지의 과정에서 감염을 일으켜주는 거, 전파를 시켜주는 것이 수직감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임신부가 아이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임신 중에도 가능하고 분만 시에는 엄마의 산도를 꽤 오랜 시간 통과해서 내려오잖아요. 초산의 경우에는 14시간이 평균 시간이니까 14시간 동안 엄마는 진통을 하고 아이는 엄마의 산도를 따라 내려오면서 엄마의 혈액안에 접촉을 하게 돼요. 바이러스가 혈액안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수직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보통 HIV 감염이 임신하고 출산할 때 제왕절개 하게 되죠. 그래서 9개월 정도 됐을 때 제왕절개로 출산을 유도하게 되고요. 당연하게도 엄마 모유는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감염인이고 엄마가 감염인이 아니라면 수직감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엄마가 감염인일 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한 거는 그 아빠의 정액 내에는 HIV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염 가능한 체액을 생각할 때 정액, 질소미물, 모유 이런 것들이 다 감염 전파 경로가 되는 체액이고요. 그래서 정액 내에는 당연히 HIV가 있지만 정자에는 없습니다. HIV가 와서 결합할 수 있는 CD4 단백이 없기 때문에 정자에는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감염인의 임신 출산 유도할 때 쓰고 있는 방법이 정자 세척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자를 워싱 해가지고 임신을 유도해주는, 그래서 아이의 감염을 막아주는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예방 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신 케이스가 감염인 경우가 굉장히 적고요. 선진국에서 연구를 했더니 임신부가 아무런 약물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 20% 정도가
아이가 수직 감염이 되더라. 20%면 5명 중에 1명인 거죠. 감염인인 엄마가 아이를 낳은 중에 5명 중에 1명은 치료를 안 하면 HIV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부티만 갖고 치료를 한 경우에 10.4%가 수직 감염이 된다. 이제를 투여한 경우에 점점 더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처럼 하트 3자 병역요법을 다 시행한 경우에는 1.2%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약을 잘 먹고 출산을 하신 경우에 아이가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임신 출산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힘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출산입니다. 요 임신 출산까지 다루고 선생님들 조금 쉬시게 될 건데요. 힘 조금 내시고요. 임신 출산 보면 양막이 파열된, 그러니까 이건 엄마들이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출산이 임박해 오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양막이 파열된 거, 뭐가 흘러요? 라고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것이 느껴질 때는 이때 이제 태아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입원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낫고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자연분만을 해서 모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당연히 아이는 감염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워낙 건강했고 약도 잘 드셨고 혈중 바이러스 농도 거의 검출한 게 이하였고요. 그래서 아이 건강하게 낳으셨는데 사실 조금 모험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수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만 제왕절개 하자고 그렇게 권유를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는 그 긴 시간, 사실 아이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없애주자는 목적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출산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엄마는 이제 출산 전에는 엄마가 약을 입으로, 경구로 드시게 되잖아요. 복용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혈관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말해, 링겔을 섞어서 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수입약인데 그거를 미리 준비를 했다가 엄마 출산 중에는 그 링거 안에 지도부딘을 섞어가지고 정맥으로 출산 과정 중에 내내 풀드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이의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한 혈중 농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인들의 감염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고요. 무엇보다 아이의 감염 가능성 굉장히 많이 낮춰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출산이 끝나면 다시 경구 복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출산 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임신 전에 CD4 세포 수가 높았던 사람,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죠. CD4 셀 카운트가 높다는 건. 그리고 바이러스 수가 적어서 치료제를 안 먹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이 안 하면,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10만 이상일 때, 10만 카피 이상일 때 약 먹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혈중 바이러스 농도 1000카피 이상일 때 약 먹는 거 고려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다가도 이분이 워낙 건강하시고 그랬다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이거 결과 한번 다시 주치 선생님께 보셔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치료제 복용 중단해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질문 중에 그런 것들도 꽤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이 감염인인데 내가 임신은 했어요. 용기를 내서 했는데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아이한테 수직 감염도 걱정이 되지만 특히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혹시 엄마의 건강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나빠지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감염인 여성에 있어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엄마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유에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아기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모유 수유 안 하고 인공수유, 분유먹이라는 거죠. 예, 그런 방법으로 출산 후 조치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엄마의 조치이거나 모유 수유를 안 한다는 아기에게도 해당되는 조치였는데요. 아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엄마는 그런데 아기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초유를 먹이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이제 듣기를 초유에 너무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초유 안 먹는 게 엄마들한테 어떤 죄책감 같은 걸 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초유 안 먹이면 안 되냐. 정말 원하시면요. 초유를 끓여서라도 먹이라고 해요.
HIV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하기 때문에 71도에서 완전 사멸합니다. 그래서 100도까지 안 끓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짜서 끓여서 먹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하면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이는 모유 수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고요. 그거 외에도, 안타깝게 이제 아이가 출생 직후에 약을 조금 먹어야 돼요. 수직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HIV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검사를 하니까 얘가 양성인 거예요. 수직감염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의 항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의 항체를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의 항체가 기능을 끝내고 아이 몸에서 스스로 항체 형성을 해서 그 항체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게 1년 6개월이에요. 18개월까지는 엄마의 항체가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출생 직후에 검사를 하면 아이는 아이 항체는 없고요. 엄마에게서 받은 엄마의 항체가 반응을 해요. 당연히 양성이죠.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보시면 되고, 약자를 먹이고 기다리면 1년 6개월에 음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한 최종 확진은 그래서 아기의 항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작동하는 18개월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까 엄마는 이제 출산하는 과정 중에 링거에다가 지도부진을 섞어서 맞으면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번에 아이는 출생 직후부터 6주간 동안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도부진 시럽을 복용시키게 됩니다. 이 수입이에요. 그래서 희귀약품센터에 미리 주문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에게 먹이게 되는데, 그래도 요즘 우리 애기들은 되게 행복한 게 시럽이 있잖아요. 2000년 그때는 시럽이 없어서 어른들이 드시는 그 알약을 빻아서 이렇게 뭐 설탕이나 이런 섞어가지고 먹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럽이 그나마 조금 아이에게 좀 먹기라도 좀 쉽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선생님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견 감염인 상담 사업을 여러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서울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 약제과에 이 약을 응급약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쓸 지도부진 그 링거에 타는 그 바이알 그 약제하고, 그 다음에 아기에게 줄 지도부진 시럽을, 시럽은 지금 아마 보관을 안 할 수 있고요. 엄마는 응급출산의 경우가 있으면 미리 준비를 다 해서 수입약을 사다가 준비해놓고 스탠바이 했다가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응급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HIV인지 모르고 있다가 출산 직전에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수직감염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서 아기에게 수직감염을 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아주 끝 아니고요. 1부 끝으로 흰색간 예방접종입니다. 아까 아기의 항체가 작동을 하고 감염 여부가 확인이 되는 게 18개월까지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 여부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예방접종은 균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균이든 생균이든. 그래서 좀 가릴 것을 가리고 조심할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 여부가 확인된 18개월까지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생균은 주지 않습니다. 사균만 접종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감염이 되어서 면역이 좀 떨어지거나 약해져 있다고 한다면 생균을 살아있는 균을 직접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칫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흰생활뿐만 아니라 HIV 감염인들에게 있어서 예방접종의 대원칙은 사균 예방접종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개월까지 예방접종 가능과 불가능을 지금 갈라놓았는데 보시면, 가능은 다 사균이고요. 불가능은 다 생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형간염 사균이고요. DTP 이것도 사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어마비는 보통 요즘 입에다가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 먹는 수어마비는 생균이라서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로 맞는 수어마비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고, 일본 내염도 2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사백신만 가능하고요. 인플루엔자 가능합니다. 결핵이 뭘까요? BCG예요. BCG 불가능하고요. MMR, 수두 다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보고, 그럼 이제 18개월이 지나면 예방접종 어떻게 할까? 아이가 18개월이 지났는데 감염이 안 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수학과 선생님이 의논을 해서 이 아이에게 적합한 예방접종 스케줄을 다시 짜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아기의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거는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맞아도 되는 것과 맞으면 안 되는 것. 맞아도 되는 건 당연히 사균, 맞으면 안 되는 건 생균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하시면 선생님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 뭔가 요즘 감염병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게 제일 먼저 물어보셔야 될 게 선생님 이거 생균이에요? 사균이에요? 물어봐서 생균이라 그러면 멈춰야죠. 제일 좋기는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질병이 도는데 예방접종이 있다. 예전에 지금 이제 신종플루라고 하지 않지만 신종플루 때도 예방접종이 있었죠. 그때도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맞으면 되고요.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우리 식구 중에 메르스 걸린 사람 별로 없었어요. 메르스로 돌아가신 분도 없죠. 없나요? 제가 못 들은 건가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우리가 이미 선생님들 메르스 때 약으로 예방약으로 썼던 게 뭐냐면 우리 약 중에 하나예요. 칼레트라. 냉장 보관했다 먹는 주황색 이따만한 약. 그거를 약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항바이러스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식구들이 메르스나 이런 감염병들에 그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취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방접종 마무리 보시면 예방접종의 여부 시기는 반드시 전문의가 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부분 기억하셔서 혹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나의 예방접종에도 이 부분을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